네, 드디어 지금 2022년 첫째 날, 네, 마스터마인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요. 집에 그냥 있죠. 아무것도 못하고. 네, 다들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다들 조심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아까 땡큐님이 먼저 하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는 조금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나중에 하고 지금 제가 학생이 한 명 더 있어가지고 7시까지는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제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이제 질문 생각하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하실 분은 어, 누가 제일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근데 땡큐님은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제님 하시고 땡큐님 들어오시면 이제 땡큐님 하시고 네네. 그 다음에 해변큐님 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제님, 해변큐님, 제님, 땡큐님 안 오시면 뭐 그냥 이제 해변큐님 바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피아, 이제 김 작가님, 그다음에 우리 시오레님 어디 가셨나? 아니, 안 갔는데 비디오가 안 나오네요. 네네, 비디오가 그냥 까매진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그러면 여기서만 하는 거 맞지요? 뭐 크라 들어가는 거 아니었죠? 네, 아니에요. 그거까지 네네. 하기에는 제가 너무 지금 바빠가지고 그것까지 못했고, 그 대신 이걸로 녹화한 걸로 이제 저기 팟빵 올리고 하는 거는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해주시면 되고, 네, 향님 오셨다. 네, 그래서 이제 10분씩 그 시간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순서 해볼게요. 그러면 제님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고, 네. 제님은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제님은 이제 경제여신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시 경제가 어떻게 될까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이러다 말겠지라는 마음이 사실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뭔가 금리 인상과 계속 이 물류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그게 또 걱정되는 마음이 큰데 우리 제님 좀 근황 약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제님 발표하실 내용 해주시면 네. 되고요. 그리고 제님이 해주실 내용에 관련된 그 자료가 저희가 볼 수 있는 제가, 네, 카톡방. 제가 그냥 네. 구글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쉐어를 할게요. 네네네. 네네. 그러면 그냥. 제님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지금 빅토리아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키워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연초부터 조금 좀 불안정하게 이제 시작하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성장이 안 일어나면 그게 좀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인플레이션은 오는데 그래도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안 요인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 오미크론이나 다른 그런 게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냐가 약간 아직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1분기, 2분기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좀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증시가 아직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가 쉐어를 할게요. 보이세요? 슬라이드쇼. 제가 이번 해 처음에 읽은 책은 Smarter Tomorrow라는 책인데요. 그냥 새해가 시작하면서 약간 어떻게 이 새해 좀 더 잘 지내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첫 번째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냥 이 책을 선택한 거는 그냥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볼 때 거기서 그 추천한 책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냥 이 책을 제가 픽해서 읽기 시작했고요. 사실 이 책은 우리가 되게 많이 자기 개발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는데
이 책이 약간 다른 점은 그걸 약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행동들이 실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뒷받침이 된 점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되게 정말 미국스럽게 이렇게 했더니 전에는 어땠고 후에는 어땠고 이런 결과,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서 이 저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스마트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7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실제 이 책은 뉴로 해킹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인데요. 그 뉴로 해킹은 뭐냐면 우리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 뇌에 대해서 어떤 충격을 딱 줘가지고 뭔가 뉴로 해킹, 약간 해커처럼 뭔가 영향을 딱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 책은 실제로 내가 스마트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임프루브하고 싶은지 그래서 어떤 그 골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떤 방법을 다 써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아웃컴이 좋은 결과가 나왔는가? 이제 그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해본 거, 연구해본 결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거를 한번 해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게 실제 뭐 되게 대단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씩만 해도 우리 그 뇌가 더 스마트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스마트해지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어세스먼트를 해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스마트하지 않다, 나 요즘 약간 좀 머리가 안 돌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그러면은 혹시 그렇게 되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그 체크를 하라고 나와요. 책을 보시면 실제 그 왜 설문조사처럼 스코어를 다 매길 수 있는 게 하나씩 다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기하는 것이 슬립이나 잠자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보충, 공기, 내가 먹는 음식, 그리고 내가 어떤 몸이 건강한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안전한지, 아니면은 내가 너무 고립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목적 의식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보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정신적이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각각에 대해서 서제스천을 해요. 슬립을 잘하고 싶으면 전화기를 아예 다른 방에 두어라. 그 다음에 물도 우리가 항상 건강할 때 뭐 하루에 2리터씩 마셔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리고 공기는 항상 그 깨끗하게 유지를 해라. 먹는 것에 신경을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라. 그리고 세이프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두려움 아니면 공간적인 두려움이 있는가? 그러면 그거를 해결을 해라. 그리고 깊은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어떤 자기 어떤 인생의 목표를 찾아라. 이런 것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편적인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의 생각은 이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하나라도 뭔가가 안 된다 그러면 자기 어떤 그 삶의 버를레고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체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면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약간 멍할 수 있고 정신 집중이 안 될 수 있고 내가 요즘에 수분 섭취가 많이 안 되면 그때도 클리어하게 띵킹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모두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다 어세스한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더 이런 부분은 다 이제 효과가 있다. 근데 나 더 스마트해지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스마트하다는 거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해지기 위해서는 executive functioning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빅토리아 님도 사업하실 때 올바른 결정 내리고 지금 이렇게 줌도 하지만 지금 학생이 있는데 멀티펑션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스마트하게 하는지 이런 모든 능력이 executive functioning이라고 하고 다 저희 내외에서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emotional self-regulation은 이것도 약간 첫 번째 거는 IQ에 가깝고 두 번째는 약간 EQ에 가까운데 이것도 우리가 어떤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이 사람은 스마트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메모리 앤 러닝이라 그래서 새로운 거를 계속 배워갈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스마트하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는 것도 스마트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네 분야를 증진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스마트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마지막 그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증진시키기 위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다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뉴로 해킹이라고 해서 그 스마트한 네 분야를 증진시키는 거를 연구 결과를 했을 때 나온 것들이 요 7가지예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플라시보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짜야.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가짜 약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 가짜 약을 섭취했을 때는 우리니까 그 뇌가 그거에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떤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향신료 같은 거를 그냥 먹으면서 아 이거 먹으면 내가 더 스마트해져. 내가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걸 먹으면 더 스마트해진다고 해라고 하고 그걸 먹어도 가짜 약인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먹더라도 사실 우리 뇌는 더 스마트해질 수 있다. 크리에이티비티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엑서사이즈인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향님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10분인가이나 15분간 그 어떤 격렬한 운동을 한 이후에는 메모리 그 능력이 거의 15% 이상 올라간대요. 그 바로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시험 보기 직전에 에어로빅하고 시험 공부를 해라. 그러면 메모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효과를 보는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열심히 10분, 15분 매일 일을 하고 체크를 하면 자기 어떤 크리에이티브나 러닝이나 메모리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라이트 익스포저라 그래가지고 어떤 블루 라이트를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 집중이 안 될 때는 블루 라이트를 쐬면 그게 올라간대요. 근데 블루 라이트 램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그 블루 라이트에 대해서 밑에 써놨는데 실제로 그 블루 라이트 램프를 팔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보는 거를 권고하고요. 그 다음에는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그 뇌의 파수를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검사를 하다 보면 메디테이션이나 이런 걸 할 때 자기 뇌에서 나오는 그 뇌파가 있는데 그 뇌파를 계속 자기가 하루에 10분씩 그거를 하면은 스마트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의외로 그 브레인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체스나 마인크래프트 아니면 컴퓨터 게임 같은 경우도 브레인 게임즈를 하루에 10분씩 하거나 한다. 그럼 그게 실제로는 우리의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건 약간 좀 무서워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데 실제로 되게 이런 데다가 무슨 디바이스를 놓고 되게 느끼지 못할 만큼의 전류를 약간 이렇게 충격을 주면 실제로 뇌가 더 임프루브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살짝 저는 무섭긴 했는데 실제 이 사람은 실제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해주는 클리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번째는 필즈라고 나오는데 실제 어떤 우리나라만 허브라고 하는데 종류가 쫙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카페인 같은 건데 실제 큰 부작용 없지만 실제 우리에게 어떤 무드를 좋게 해준다거나 메모리 능력을 순간적으로 좋게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그 허브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은 이런 7가지 결과를 우리에게 맨날 하면서 어세스하고 실시해보고 일주일간 실시해보고 실제 다시 또 어세스를 해봐서 실제 우리 브레인 능력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이 중에서 가장 자기에게 맞는 것을 실제로 트라이를 해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서 제가 결국에는 이 책을 읽고서 느낀 거는 되게 신기하게도 우리는 되게 막 우리의 뇌가 더 이상 스마트해지는 거는 뭐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이 나이에 막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떤 10분이나 15분간의 어떤 아주 간단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뇌는 증진되어질 수 있고 그 순간의 메모리 능력이 그 행동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상태가 거의 10% 이상 메모리 증진이 되고 크리에이티비티를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뇌가 더 임프루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 기록해 나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나의 어떤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는 점점 스마트해지는 그 헤빗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뭔가 요즘 너무 피곤하면 다시 어세스 해보고 뭔가 인터벤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툴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적용을 해본 거는 그 운동하는 거, 그 아마 그 형님 예전에 얘기하셨는데 힛 앱으로 한번 해봤고, 7분 동안 막 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침에 요가하고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해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게임 하는 앱을 여기서 추천하는 게 있는데, 엘리베이션이라는 앱인데 그거 한번 다시 해봤고요. 그리고 플라시보가 약간 저는 어퍼메이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든 일어났든 저의 입으로 뭔가를 뭐 했어라고 하면 그게 약간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서 우리 뇌는 그걸 믿기 시작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어떤 능동적으로 우리의 뇌를 관리하고 뭔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그 오늘 그 들었던 내용들 중에서 질문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질문 순서를 얘기를 안 드렸는데 그 다음에 하실 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땡큐님 안 계시니까 혹시 혜빈킴님 질문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님 그 슬라이드 보시고 아니면 제가 할게요. 만약 네, 해주세요. 다음번에 하는 사람은 자기 순서 생각하느라고 맞아요, 질문을 맞아요. 생각 안 했네. 그러면 우리 건너뛰어서 하는 걸로 그러면 그럴까요? 아니면 그 전에 했던 사람이 하는 것도 좋겠다. 근데 네. 제님이 혜빈킴님에서 하시는 걸로.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저는 그 되게 그 어퍼메이션을 그 플라시벌 어퍼메이션으로 한다는 게 조금 신선한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어퍼메이션을 그러니까 결국 학원이 될 텐데 그럼 뭐 학원에 대해서 혹시 책에서 뭔가 특별하게 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런 거 말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과학적인 그런 방법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 네. 과거형으로 했다거나 현재 완료형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가 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게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이 책에서 읽었을 때는 나온 방법은 실제로 정말 과학적으로 친구한테 그 가짜 이렇게 파는 게 있대요. 아마존 이런 데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뭐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넣는 거, 그런 것도 트라이 해보고, 이 사람은 약간 시나몬 향 같은 거 그런 거 맡으면서 나는 오늘 되게 이거를 먹고 나면 난 더 스마트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보라고. 근데 실제 그게 효과가 있대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한 다른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그 어퍼메이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요, 그 확실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재형으로 쓰라고 나와요. 무조건 현재형.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자기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파지티브하게 쓰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는 게 골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이제 뭐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이렇게 뭐 날씬해질 거야, 이렇게 쓰지 말고 내가 방에 들어갔더니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와, 너 진짜 날씬해져서 너무 예쁜 옷 지금 입고 온 거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그게 약간 그 효과가 있다고 그 책에서 나왔어요.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상황까지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를 네, 얘기했네요. 네. 네, 완전히 되게 거기 예문이 나오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근데 네. 약간 딱 그런 되게 비비들리 써 있어요. 자기가 그거를 이루었을 때 일어나는 그 상황에 자기가 놓여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다 적으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드림하는 거 그대로 그냥 뭐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돼 있어, 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됐어,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 현장, 내가 그 비주얼라이즈하는 현장 속에 그냥 나를 딱 넣어놓고 그거 그냥 그 현재 그냥 그대로 느끼는 감정조차 그렇게 쓰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게임 얘기하셔서 저는 게임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네, 게임도 좀 흥미가 있네요. 그 엘리베이션이라는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요? 이게 제가 엘리베이트 앱을 제가 다운로드 엘리베이션. 받아가지고 엘리베이트 해봤는데요. 어떤 거냐면 약간 되게 재밌는 게 뭐 매스, 리딩, 스피드, 메모리 이런 이제 네 분야가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관련한 뭐 되게 게임 되게 많은데 그중에 몇 개는 이제 이름 외우기. 그래서 뭐 그 쫙 나와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해줘요. 뭐 데이빗은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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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케이트는 어떻고 어떻고 그 다음에 질문 나오면 매치시키는 거예요. 뭐 단어가 딱 나와요. 이웃에 사는 사람 그럼 뭐 이 사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매스 같은 경우에는 뭐 3분의 1이랑 똑같은 거는 뭐 33% 하면 이렇게 막 시간 딱딱딱딱 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어 단어를 딱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거 이제 비슷한 말 막 제가 적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재밌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 맞는 그림이랑 또 매치시키는 거. 뭐 그런 게 있고 스피드 리딩도 있고 그렇게 그런 앱이더라고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영어 단어 이렇게 보캐블러리를 늘리고 싶은 사람이면 거기에 보면은 보캐블러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단어들끼리 또 매치시키는 게 있고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약간 하루 everyday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everyday 뭐 그 7개 영역 그 메모리, 매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게임화 시켜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재밌어요.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아니요,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것 빅토리아님 좋아하실 듯. 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되게 재미있는 흥미로운 내용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제님이 그 우리 다음 소개, 그 프리젠팅 해주실 해빈킴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해빙 그 킴님은 동부에 사시는데 가끔씩 보면은 되게 좋은 책을 여러 분야의 책을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되게 감성적인 책부터 이렇게 경제 쪽까지 되게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번 시즌도 되게 어떤 책을 가지고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빙킴님께서 이번 책 소개시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긍정부자 혜빈킴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오늘 책은요. 명견만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작년에 한국을 잠깐 방문했을 때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집 책꽂이에서 발견하고서는 그 겉표지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추천사를 써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런 책 이건 뭐야? 그래서 되게 흥미로워서 이렇게 봤는데 그날 친구가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 뭐 선물 이런 걸 너무 많이 줘서 차가 없는 관계로 무거운 짐을 빼야 돼서 이 책을 무거운 명견만리 2권을 빼놓고 왔었어요. 그래서 한편에 굉장히 아깝고 너무 읽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3일 전에 극적으로 우연히 여기 저희 동네 중고마트를 보다가 이 책을 파는 분이 계셔서 40분을 달려가서 신나게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너무 신나게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은 추천사가 뭐라고 써 있냐면 개인도 국가도 만리까지는 아니어도 10년, 20년, 30년은 내다보며 세상의 변화에 대비할 때입니다.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공감하기 위해 일독을 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때 이 책을 읽으시고 개인 트위터에 이 책을 모두가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 놓으신 글이 이제 이 책을 더 유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명견만리라는 사자성어는 밝을명, 볼견자, 만리만, 그다음에 마을리로 밝게 만리까지 본다는 뜻이에요. 뛰어난 통찰력으로 미래의 일을 환하게 살펴서 알고 있음이라는 뜻을 말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사자성어인 명견만리라는 이 이름으로
2015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KBS 1TV에서 시사 교양 프로그램으로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그 방영한 그 방송 프로그램을 책으로 엮은 거거든요. 근데 이 방송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방송을 렉처 멘터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렉처랑 다큐멘터리를 합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에 방송도 유튜브에 있는 거를 캡처해서 여기다 갖다 놨는데요. 방송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많은 유명 뭐 교수님이라든지 강사들이 나오고 또 문화인들도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같이 다큐멘터리 찍은 것을 함께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까지 총 4권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이 명견만리, 인구, 경제, 북한, 의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 책도.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명견만리, 윤리, 기술, 중국 교육편, 미래의 기회편.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함께 나눌 책이고요. 세 번째는 명견만리, 정치, 생애, 직업, 탐구편이에요. 새로운 사회편. 이건 다음 기회에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네 번째 거는 불평등, 병리, 금융, 그다음에 지역인데요. 이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총 4권을 갖고 있고요. 4권이 나와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을 보면서 약간 제가 느낀 게 지난해에 우리가 지대 넘nhập 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분위기인데 지대넘약은 읽으면서 되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거는 챕터가 되게 잘 나눠져 있고 읽기가 좀 쉽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결코 가볍지는 않은 그런 책입니다. 책을 시작하기 전에 책 뒤편에 최재천 교수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추천을 써 놓으신 게 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미래를 내다보는 밝은 눈들은 한결같이 기본을 강조합니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는 지금 변화의 장단에 맞춰 그때그때 헐레벌떡 새로운 스펙을 쌓는 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변화의 고비마다 버티고 서 있을 모든 문을 다 열려면 마스터 키를 깎아야 합니다. 마스터 키를 깎는 일은 사연과학과 인문학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이 마스터 키를 깎을 모든 이들에게 밝은 눈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책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스터 키를 깎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책은요,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프롤로그에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 우리가 가져야 할 통찰이라는 그 부분에 그 명견만리 사자성어의 풀이가 나오면서 변화의 시대에 절실한 이 덕목이 바로 명견만리이다. 그러니까 만리를 내다볼 수 있는 명견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 더욱이 고립된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통찰을 맥을 따라 동시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낼 때 명견만리가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모으면 길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 그리고 이를 독점하고 사유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나누는 자세야말로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덕목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부는 윤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부는 윤리, 2부는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기술, 그다음에 3부는 중국, 그리고 4부는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눌 것은 1부 윤리편인데요. 윤리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착한 소비입니다.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가 이제 소제목인데요. 착한 소비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달콤 창고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달콤 창고가 뭐냐면 그 강남역의 한 지하철 창고에 어떤 청년이 이제 그 지하철 청년의 앱으로 그 비밀번호를 열고 이제 그
지하철역에 그 창고 있잖아요. 조그마한 창고. 거기 열었더니 그 안에 초콜릿,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고 힘내세요. 취준생들 조금 더 힘내세요. 이런 좋은 응원의 글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든 분이 그냥 그렇게 그 창고 안에다가 취준생들을 위해서 달콤한 거를 하고 이거를 앱으로 만들어서 어디다 올렸더니 그 소셜 미디어에서 그 앱을 보고 그 달콤한 것이 필요한 취준생들은 가서 그걸 먹고 또 그거를 도네이션 하고 싶은 친구들은 또 와서 거기다 도네이션을 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일,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지만 남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 또 서스펜디드 카페라고 그리스에서 만든 건데 커피를 내가 한 잔 마실 때 또 내가 커피 한 잔 값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리스가 경제가 이렇게 돼서 거의 너무 힘들었을 때 이 서스펜디드 카페라는 곳이 몇 군데가 생겼었는데 내가 먹는 그 커피값을 한 잔을 더 내면 커피값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따뜻한 사회로 이슈가 되니까 지금은 100군데가 넘는 곳이 되었고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 포 원 해서 탐스 신발 아시죠? 탐스 신발 하나 사면 다른 신발이 없는 그 국가에 하나가 기부가 되고 이게 굉장히 될까 하면서 되게 미미하게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크게 발전이 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의 행위가 타인의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그런 소비를 착한 소비라고 하고 1982년도 독일 홈볼트 대학의 베르너 구스 연구팀이 개발한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것이 되게 재미있는 게 쉽게 말해 여기에서 제가 제님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옆에 있는 김 작가님한테 원하는 만큼 주세요. 나눠주세요. 뭐, 10,000원을 주던, 뭐, 5만 원을 주던, 대신에 김 작가님이, 제님이 얘기한, 만약에 2만 원을 준다고 하면, 나는 2만 원 안 받을래. 나는 한 5만 원 이상 돼야 받을래요. 라고 말하면 그 돈은 다시 저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님께서는 생각했을 때, 뭐 반반 나누면 이거는 우리 돈이 되잖아요. 공짜 돈이. 예. 근데 이쪽 김 작가님이 나 반도 너무 적어. 나는 9만 원을 받아야겠어요 하고 거절하면 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게임을 했는데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10,000원을 갖든 9만 원을 갖든 5만 원을 갖든 공돈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누구나 다 오케이 하고 다 이걸 가질 것 같았었어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 어 이 실험을 똑같이 경북대 최종규 교수님이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최후 통첩 게임을 했는데 그 결과는 25명 가운데 무려 21명이 5만 원 이상을 상대편에게 준 거예요. 자기가 10만 원을 받았는데 5만 원 이상을 상대편에게 줬고 또 그중에는 2, 3만 원을 받는다고 했던 사람은 난 그거 안 할래요. 해가지고 둘 다 돈을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실험은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과 의사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실험을 하기 전에는 지금까지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으려 하고 이기심을 가진 것이 인간 본성이라고 여겼는데 인간은 때로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공정함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선택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면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소비가 사물의 가치와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을 생각하면서 더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착한 가치를 내세운 기업들이 선한 의도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한테 이익은 별로 남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통계를 내는 곳에서 통계를 냈는데 착한 회사로 평가받은 40개 기업의 주식 수익과
S&P 500의 기업의 총 주식 수익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착한 기업이 S&P 500 기업보다 더욱 높은 주식 수익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날 착한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것을 넘어서 투자의 신뢰까지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또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을 나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러한 착한 움직임은 그냥 개인의 선행이 아니고 윤리와 가치 지향의 시대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거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두 번째 소제목에는 깨끗해야 강해질까? 강해야 깨끗해질까라는 말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시고 이 점수가 1점 높아지면 1인당 GDP가 연평균 0.025포인트 상승해요. 반면에 이 점수가 낮아질수록 투자는 줄어들고 큰 재난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점수가 뭘까요? 이 점수가 바로 부패 인식 지수인데요. 대한민국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56점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선진국에 그냥 문턱에 걸쳐 있지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김영란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여러분들 혹시 다 김영란법 아시죠? 제가 여기 김영란법이 생긴 배경은 김영란 교수가 2012년도에 이 법안을 이제 제안한 계기가 우리 사회 연줄 문화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었을 때, 그 다음에 법대를 재학 중이고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부에서 일해 오면서 당신 자신은 이렇게 청탁이나 그런 것에 되게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청렴하게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 소수의 그 공직자들이 부패를 저질러 가지고 신뢰가 자꾸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부패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의 첫 번째 문제는 연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 뭐 스폰서 문화, 그리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추진해야겠다 했던 직접적인 계기는 2011년도에 일어난 벤츠 검사 사건인데요.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벤츠 자동차, 명품 가방, 수천만 원의 금품, 이런 거를 다 청탁을 받았는데 대가성을 입증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이분이 이 법안을 상의를 했고, 이 법안이 올린 지 몇 해나 지난 후에야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통과된 법안 역시도 그 원래 법안이 다 통과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원래에서 거의 반쯤만 통과된 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그 기업에서 접대 비용으로 들어갔던 돈들의 한 40%가 줄었다고 하니까 이 법안은 현재 굉장히 그래도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책에 부패라는 그 corruption이라는, 부패가 corrup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라틴어를 기원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 럽트는 파멸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역사에서도 부패가 심해 나라가 망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현대에도 한 나라의 부패 정도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데요. 강한 부패 방지 정책으로 망한 나라나 기업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 청결은 더 나은 나은 나라를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인데요. 김영란법을 시작으로 달라질 환경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김영란 교수가 굉장히 어렵게 김영란 교수를 초청해서 이 강연을 했을 때 그 미래참여단이라는 여러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방청객으로 와 있었어요. 그 방청객 중에 이 얘기를 잘 듣던 한 중학생이 이제 녹화 말미에 손을 번쩍 들고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챕터를 담당한 그 강윤기 담당 PD의 취재 노트에 있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중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 강연에 크게 공감하면서 중학생이지만 스스로 부패 없는 신뢰 사회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일부터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김영단 그 대법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벌어지는 끼리끼리 문화, 왕따 문화가 바로 그러한 카르텔이니 그런 문화부터 없애면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학생의 질문과 이 이어진 대답이 어쩌면 여기 명견만리가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인맥과 연줄을 맺은 사람이 끼리끼리 챙겨주고 그 힘으로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라 신뢰와 시스템으로 선순환하는 사회는 언제쯤 올까? 또 강력한 법과 정책을 통해 부패를 없애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경제 성장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단순한 그런 논리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책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님 질문 잠깐 네네. 해볼까요? 네. 할까요? 되게 생각만 해도 되게 살고 싶은 사회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들었는데 요즘에 그 착한 기업, 착한 사회가 약간 트렌디하거든요. 제가 네. 읽고 싶은 책 중에 하나도 올린 게 ESG인데 약간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해서 그런 분야에 이제 투자도 많이 돈이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ESG 기업이 롱런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그것도 반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똑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똑같기만 해도 사실은 투자자들이 그쪽에 돈을 지금 계속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원동력이 될 텐데 제가 약간 혜빈키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그 공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약간 정반합의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그냥 어떤 단기간의 시대의 흐름인가 아니면 우리의 지금 사회가 정말 절실히 그런 거를 원하는 사회가 이미 돼서 그런 트렌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좀 이런 게 트렌드가 된 어떤 그 뒷배경이나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인가라고 해변키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역시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네요. 네, 이 트렌드로 끝날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우리 아이스 버킷 뭐 그거 막 한창 그 SNS에서 이렇게 난리였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굉장히 관심이 가져서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예. 그래서 어떤 젊은 아가씨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착한 기업,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착한 기업들이 마케팅으로 그냥 이거를 사용해 버리는 거죠. 예, 우리는 ESG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마케팅으로 사용하고 모든 거를 이렇게 마케팅으로 해버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 좋은 것을 너무 이렇게 약간 너무 돈벌이로만 생각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비평하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 최영복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설사 이 모든 기업들이 예전에는 그야말로 여기에 아담 스미스의 예전에 우리가 뭐 빵을 할 수 있는 것, 빵을 먹을 수 있는 거나 뭐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빵 장사의 그 자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득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누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ESG를 강조하고 또 착한 기업이어야지 더 살아남고 하는 거를 큰 기업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이거를 이걸로 마케팅을 잡아야 돼라고 하는 그 문제 의식 자체가 이미 더 많은 발전을 해 왔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점점 사람들은 더 많이 똑똑해지고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기서 최후 통첩 게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그렇게 이렇게 본성만, 그 이득을 얻자는 본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공정함을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있다는 거를 이런 실험들로 밝혀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변화가 될 것이고, 기업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변화가 됐으니까 조금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희망적인 걸로 보아요. 예. 지금 말씀을 네.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그 일맥상통하는 게, 그 인바이러먼털 펀드에 돈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사실은 자비를 베푸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다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괴멸할 수 있다는, 아까 커럽션처럼 네. 그거를 좀 자각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놀랐던 게, 이 책이 2015년에 출판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미 ESG를 얘기했고 착한 기업을 막 얘기하면서 정말로 미래를 근데 지금 사실 우리는 그게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참 와, 이런 통찰을 갖고 있다니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 다음으로는 그럼 땡큐 님께서 하실까요? 예. 제가 땡큐 님을 소개해 드리자면, 땡큐 님은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가르쳐 주시는 미술 선생님이신데, 이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 스스로가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시다라는 아주 매력적인 분이신 걸 제가 발견하고는 예, 너무 좋아하는, 예, 옆집 언니입니다. 미술 선생님, 샤론 미술 선생님, 자, 다음 번으로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땡큐합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오늘 제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은 창의성은 폭풍우처럼이라는 책, 잘 안 보이네.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야심을 갖고 작년과 올해는 전공 관련된 책을 진짜 많이 읽으리니 하면서 무턱대고 좋다고 한다는 건 다 그냥 막 산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이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액츄얼 책으로 샀는데, 사실 처음에 이 책부터 읽기 시작한 거는 책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얇아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얇은 만큼 책 한 장 한 장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야말로 다 씹어 먹어야 되는 책이더라고요. 이게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여러 번 읽어야지만 되는 굉장히 난감한 책이었었어요. 근데 어제 벼락치기 하면서 읽으면서 한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읽다가 오늘 아침에 또 줄근데 다시 딱 읽었는데, 역시나 이 책은 한 4번을 읽어야지 좀 알겠구나라는 그런 책이었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이라는 그런 학교, 손에 꼽히는 아주 좋은 학교에 거기 건축학과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저는 창의성이라는 책을 되게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많이 읽고 그 각각의 책에서 얘기하는 창의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읽으면서 좀 되게 재미를 많이 느끼는데 이 책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했고 되게 좀 딥해가지고 그 나오는 글들을 해석하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은 또 이 창의성이 생기는 과정을 얘기를 해놓은 책이라서 되게 좀 굉장히 다른 책이었어요. 창의력은 이거다가 아니라 창의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나오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는 거라 되게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영국 군함 비글호라는 게 있었어요. 강아지 비글이랑 똑같은 이름인데 그 비글호를 타고 그 찰스 다인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아주 되게 유명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게 얼마나 유명한지 몰랐었으나 이거는 이제 한 역사의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또 안토니 가우디라고 해서 스페인 가면은 되게 유명한 그 성당 고딕 양식을 가진 이렇게 되게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그런 걸 딱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거 이렇게 훌륭한 것들을 다 창조를 했지? 뭐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했지?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한마디로 하면 이거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을 거야.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이거는 우리는 해내기가 힘들어. 이건 신이 부여한 선물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나 모두들 사람이다라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큰 위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책의 제목이 창의성은 폭풍처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창의성은 무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보이지만 공중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인지적으로는 알 수는 없으나 이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수면하고 있다라는 그런 에너지로서 그리고 어쩔 때는 아주 가벼운 모래바람이 모래 폭풍이 되기도 하고 작은 뭐 작은 뭐 조롱비가 아니지 뭐죠? 그 가랑비가 허리케인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마치 창의성과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런 어, 폭풍우 같이 아니면 이런 비와 같이 바람과 같이 생기는 것은 대체 뭐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몇 가지를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다는 얘기를 못하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가 이제 대학교를 맨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교수들이 맨 처음에 하는 말은 이런 거였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knowledge, 지식과 그 테크닉과 미술에 대한 아는 것은 지금 이 시간부터 다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학습의 무효화라고 하는데 여기도 딱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한 그 시간 그때부터 너희들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관찰하고 그리고 보는 눈이 새로워야 그래야지 받아들여야 그래야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라는 그런 컨셉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는 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뭐 과학, 건축학, 뭐 글을 쓰는 사람이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창의성이 필요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애초부터 버려야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비단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는 프로페셔널, 언프로페셔널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또 저한테는 좀 많이 어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오픈 마인드를 가져라. 그것이 아주 오픈 마인드인데 아무것도 안 떠올렸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그 안에서 무언가가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오른손잡이 아이들은 그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숙제를 다 왼손잡이로 숙제를 해와였었어야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오른손잡이는 왼쪽에 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왼쪽에 뇌를 쓰지 않고 오른쪽에 뇌를 쓰기 위해서 왼손을 쓰라고 했던 거고 반대쪽 서로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림이 자체가 그림의 퀄리티가 어떤 게 더 좋은가 나중에 비교를 해봤을 때 오른쪽의 눈은 오른쪽의 손은 이미 많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그림을 그려도 대충 눈은 어디 붙어 있고 코는 어디 붙어 있고 이제 대충의 감을 다 잡고 내가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고 왼쪽 손으로 그리는 거는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왼손이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히 관찰을 하고 그대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다다라는 아니 브레인이 트레인이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는 문제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는 누구나 다 싫어하고 뭐 해결되지 못하고 그냥 스무드하게 가고 싶은데 왜 굳이 이를 휘저어가지고 그 안에서 문제를 생기게 하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모든 일을 할 때 되도록 실패를 더 빨리 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겠지만 그 불안정한 그 상태에서 창의성에 불을 붙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창작 과정이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한 등식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작 과정 이꼴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딱 뭔가를 잡고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찌르레기 새라고 하던데 이렇게 새들이 하늘을 나는 거면 정말 수천 마리 새들이 어디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데 보셨을 텐데 새들이 수천 마리 새들이 막 되게 모양이 막 휙 날아갔다가도 뭐 다른 뭐, 어, 뭐 평행사변으로 움직였다가도 어떻게 뭐 되게 재미있는 모양으로 변했다가도 하면서도 길을 잃지 않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때들이 있는데 그 새가 유명한 새들 찌르레기 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찢어지지도 않고 왜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모양으로 직당성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과학자가 그거를 해봤는데 얘네들은 전체 그림을 보고 따라가지를 않고 자기 앞에 있는 딱 7마리 새만 보고 쫓아간대요.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고 날씨가 굽고 뭐 안 이렇게 날씨가 굽거나 누가 뭐 중간에 다치거나 뭐 떨어지고 그러더라도 자기 앞에 있는 7마리만 보고 가기 때문에 7마리 중에 3마리가 떨어지면 6마리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걔네들만 보고 가기 때문에 자기 가는 길을 패턴을 잊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중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에 있어서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또 그게 또 집단 지성. 그리고 이게 또 뭐였냐면 찌르레기 제가 집단 지성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창의성이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다들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발전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저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환경에 의해서 주파수가 맞춰져 있게 되는 게 굉장히 내추럴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단 지성이나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서로 관심사가 비슷한 발전이 있는 사람 사이에 내 자신을 집어넣으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예로서 혜빈킴님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많이 계셔봤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주사를 간호사보다는 더 잘 못 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은 그 간호사가 더 오래 있었는데 이멀전시는 어디 있었는데 이제 걸음걸이만 돼도 저 환자가 무슨 병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 라이센스가 없어도. 그 말은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파수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해 발걸음만 보여도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그 환경적인 요인, 이 창의력과 또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나아가는 건 감지력. 단어들이 되게 어려워요. 감지력은 인간들만 가질 수 있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옮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어느 환경에 갔으면 그 환경에 대해서 그 몸이 감각적으로 다 알아버리는 거래요. 무슨 말인지. 이게 몸이 그냥 이게 이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몸이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저 물건이 이렇게 뭐 나한테 되게 안 좋을 수가 있든지 아니면 되게 좋을 수가 있다든지 좀 뭐 이렇게 저 물건이 나한테는 좀 이롭지 않다든지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뭔가 좀 감각적인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네,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이렇게 미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같이 보면은 일부러 학생들을 서로 전공이 다른 학생들을 뽑은 경우가 되게 많대요. 이분은 건축가 교수인데 그 이유는 전공에 따라서 보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되게 많이 보는데 그 문화가 다른 친구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하나에 가지고 주제를 주고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다른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내 질문 뭐였죠? 내가 무슨 질문 했었지? 네, 일단은 샤론님 지금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지금 다 전달해 아, 주시려다 보니까 좀 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네, 마무리해 주시면서 이제 제일 이렇게 마음에 남았던 네, 거를 하나 오케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쉬운 거 얘기할게요. 자신이 모르는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작이다. 네. 그게 다 들어갔어요. 사실 이 말을 한 책으로 다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멍 때리고 있어도 그거는 멍 때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창작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내가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관찰을 갖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중을 하면은 그건 창의력이 키워지는 과정이다. 절대 쉬고 있는 게 아니다. 번아웃 돼가지고 내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거는 창작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로를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와. 개인적으로 창의력이 없다고, 굉장히 없다고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하고 는 사람인데, 오늘 땡큐님의 발표는 저한테 굉장한 위로를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멍을 때려도 그렇고, 또 창의력을 높이려면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데, 발전을 가능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우리 이렇게 좋은 마스터마인드랑 같이 있는 게 더 감사한 그런 저녁인데요. 여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오픈 마인드를 가져라. 에서 혹시 창의성 뿜뿜하시는 샤론님께서는 혹시 오픈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시는 구체적인 어떤 뭔가가 있으신지 혹시 그런 게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예. 오픈마인드는 하려고 가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저도 모르게 좀 일할 때 완벽주의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오픈마인드하고 조금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레디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오픈마인드에 좀 결여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